한여름 저녁, 도서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의 여유를 즐기고자 나는 도서관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오랜 친구인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우리는 종종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철학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 수연. 내가 나지막이 인사하자 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도서관에 왔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퇴근 후 할 일이 없어서 왔어. 너는 무슨 책을 읽고 있었어? 내가 묻자 그녀는 눈을 빛내며 배뜸 책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있었어요. 알고 있나요? 이 책에서 나오는 초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깊이 있게 탐구한 적은 없었기에 흥미로웠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묻자 수연은 책을 덮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니체 사상의 핵심에 서서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이야기한 초인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지적, 모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 규범을 넘어서는 존재,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는 자율적 개인을 의미했습니다. 초인은 현존하는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수연, 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궁금증을 못 이기고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죠.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기듯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들이밀며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 욕망, 열망 등을 직시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그리고 나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이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몇 년 전 제 친구 중 한 명이 초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이름은 영민이였죠. 영민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니체의 초인 개념에 크게 감명받아 초인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무슨 일을 했나요? 내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영민이는 먼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와 규범을 따르며 살아왔는지를 재평가했어요. 평생을 따르던 규범들을 하나씩 벗어던졌죠.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여행을 떠났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들을 해방시키고 세상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거죠. 처음엔 모두가 영민이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원칙대로 살아갔어요. 나는 영민이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영민이는 그의 초인이 되었나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수많은 역경과 도전에 맞서야 했지만 영민이는 끝내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갔어요. 그는 매 순간을 중요시하며 살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평가하며 끊임없이 발전했죠. 결국 그는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영민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니체의 초인 개념 이실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였습니다. 나는 비록 초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수연, 고마워요. 니체의 초인 개념과 영민이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도 이제부터 내 삶을 재평가하고 나만의 의미를 창조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잠재적으로 초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나는 니체의 초인 개념과 영민이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 채 새로운 다짐을 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과의 대화가 내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제 친구가 있어서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룰스의 무지의 배일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재석이라고 합시다. 재석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해주고 웃음을 주는 재주가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었고 재석은 룰스의 무지의 배일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 매우 궁금해했죠. 재석은 배를 긁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상상해봐라.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살게 하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직업, 재산을 가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회의 법칙을 정해야 한다는 거야. 친구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고민하는 듯했죠. 재석은 그런 친구들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는 전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서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혹은 내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 전혀 알 수가 없어. 한
친구가 중얼거리며 물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법칙을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명했어요. 우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불우한 위치에 놓일 것을 염려하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법칙을 만들려고 할 거야. 예를 들어 기본적인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병든 상태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거야. 또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겠네?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롤스는 이렇게 생각했지. 우지의 베일 상태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게 되겠지. 그 순간 재석은 약간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고?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정성을 추구한다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두가 올바른 기회와 권리를 누리도록 노력하자는 거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석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공정성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꿈꾸게 되었지요. 재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건 모두 무지의 베일이라는 롤스의 기발한 개념 덕분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내가 아는 친구 토마스가 있었다. 토마스는 기막히게 똑똑한 친구였지만 세상 모든 일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그의 세계관은 너는 너, 나는 나였다. 한 번은 그에게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빌려주며 공동체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때의 나는 생각의 대반전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여름날의 한낮 토마스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야,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 너랑 오늘 저녁에 만나자. 토마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기에 난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녁에 도서관 앞 커피숍에서 만났다. 토마스는 들어오자마자 책을 소중히 꺼내더니 나에게 돌려주었다. 이거 너한테 빌려준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마이클 샌델의 책을 받아들이며 토마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난 항상 모든 일을 극단적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했잖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너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나는 눈을 반짝이며 무척 흥미로워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단 그 이야기 전에 오늘 낮에 있었던 일부터 얘기할게. 토마스는 매우 흥미롭게 시작했다. 오늘 낮에 나는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 산책을 갔어. 늘 그렇듯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데 작은 불이나 있는 걸 발견했어. 예전에 나라면 그저 구경만 하고 지나쳤겠지. 내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야 하고 소리쳤고 바로 소화기를 찾으려고 뛰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보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소화기를 찾아왔고 함께 불을 껐다. 그 순간 나는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인가? 하며 머릿속에서 샌델의 말이 떠오르더라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불을 껐을 때의 그 연대감 그리고 그 모두가 잘했어. 고마워. 라고 말하며 서로를 칭찬하는 순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나는 토마스의 변화를 느끼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 결론은 그는 심호흡을 한 후 말했다.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 매번 샌델이 말하는 그 연대감, 윤리적 판단이 진짜로 작용하는 순간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 이제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도 신경을 쓰게 될 거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 변화하는 토마스를 보며 감동했다. 사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느낀 것은 단순히 공동체주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이 얼마나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더 이상 그 고집스러운 개인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변화는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로 우리 서로 더 많이 도와주며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야기의 결론은 세상의 불을 혼자 끄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찬란한 예시였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행복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돕고 베풀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가 마법에 걸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을 행복나무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와 행복계산법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의 가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지 계산할 수 있다네. 행복나무는 길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지. 이건 재미로 사용하는 장난감이 아니야. 마을과 동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할 때만 이 계산법이 작동한다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행복나무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행복나무에 가져와 행복계산법을 적용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마을의 대장장이 존이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행복나무님, 제 망치를 사용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만 때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외부 마을의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마을의 무기와 도구, 제작에 쏟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할까요? 행복나무는 존의 고민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쾌락과 고통을 측정했습니다. 쾌락의 강도는 매우 컸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자긍심도 올라갈 테니 말이죠. 하지만 지속성은 짧았고 외부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산성은 낮았으며 순도도 떨어졌습니다.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행복계산법은 존에게 조언을 던졌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순수한 행복을 안겨주는 지금의 역할이 더 크답니다. 다음은 마을의 의사 에밀리가 고민을 들고 나왔습니다. 행복나무님, 저는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도시로 나가서 큰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울까요? 행복나무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행복은 확실성이 조금 더 낮았지만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반면 마을에서는 지속성도 높고 근접성 역시 매우 컸죠. 에밀리가 도시에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는 다산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도가 다소 낮았고 고통의 양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결국 행복계산법은 에밀리에게 두 갈래로 나뉜 충고를 내놓았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가까운 사람들이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란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 자신이 느끼는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렴. 마지막으로 마을의 농부제이는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행복나무님,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면 수확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술에는 일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토양과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나무는 이번에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쾌락은 아주 컸고 수입도 많이 날 것이며 일시적으로는 큰 행복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떨어지고 순도와 고통이 잠재적 증가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행복계산법은 제인에게 말했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면서 얻는 행복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행복나무의 조언을 받아들여 서로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화목한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행복나무의 존재 덕분에 행복, 마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행복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썰은 마을 사람들에게 완벽한 이야기로 전해져 살아가는 동안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